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찬란한 불빛들이 도시의 심장부 시그니엘 호텔의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를 밝히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곳. 공기마저 권력과 부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나직하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 그리고 성공한 자들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상류층의 밤을 연출했다. 그 중심에는 TK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제작 블랙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흐트러짐 하나 없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고대 조각상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무엇으로도 녹일 수 없을 것 같은 차가운 눈빛이었다.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의 검은 눈동자는 라운지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강 총수님, 이번 M&A 건은 정말이지 업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한 중년의 기업 회장이 아첨이 섞인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지훈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입꼬리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는 이처럼 어떻게든 그와 연을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둔 채 그 누구에게도 틈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 자리는 비즈니스의 연장선일 뿐 사교나 즐거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왕자, 감정 없는 지배자라 불렀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29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TK그룹을 이끌기 위해 그는 스스로의 감정을 지워버려야만 했다. 지우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까지 앞으로 30분 이 지루하고 의미 없는 시간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미간을 미세하게 찌푸리게 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발 아래에서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같은 시각 화려한 스카이라운지에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허름한 곱창집, 매캐한 연기와 시끄러운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글거리는 곱창 냄새가 뒤섞인 이곳에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낡아서 색이 바랜 티셔츠와 무릎이 나온 청바지 차림의 그녀는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대학 동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친구들이 연신 소주잔을 채우며 떠들어댔다. 서연아, 너 아직도 그 편의점 알바랑 카페 알바 두탕 뛰는 거야. 그러다 몸 상해. 그래, 우리가 진짜 좋은 자리 알아봐서 부른 거라니까. 오늘 우리만 믿어봐. 친구들의 말에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자리. 그들이 말하는 좋은 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룻밤의 유흥이 아니라 다음 달 병원비와 산더미처럼 쌓인 아버지의 빚을 갚을 돈이었다. 졸업 후 디자이너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녀는 냉혹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난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니까 술 한잔 해야지. 자, 마셔. 한 친구가 억지로 그녀의 손에 소주잔을 쥐어주었다. 서연은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거절할 기력조차 없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침에 받은 독촉장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액체가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다. 몇 잔의 술이 더 오가고 서연의 정신이 흐릿해질 무렵 친구 중 하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좋았어. 이 분위기 그대로 2차 가자. 오늘 내가 제대로 쏘는 VVIP, 바로 VVIP바네요.
돈 어디서 났어? 아는 오빠가 오늘 거기서 파티하는데 예쁜 애들 좀 데려오랬거든. 우리 서연이가 딱이지. 그제야 서연은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자신을 이용하려는 계산된 술자리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알코올이 그녀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실려, 안 가, 나 집에 가야 해. 야, 한서연, 우리가 널 위해서 이러는 거 안 보여. 너도 이제 이런 데서 좋은 사람 만나서 팔자 좀 펴야 할 거 아냐. 친구들은 거의 방황제로 그녀를 끌고 곱창집을 나섰다. 서연은 저항했지만 술에 취한 그녀의 몸부림은 무의미했다. 택시에 구겨 넣어진 그녀는 어지러운 머리를 창문에 기댄 채 점점 멀어지는 익숙한 동네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비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강지훈이 있는 시그니엘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였다. 화려한 입구에서부터 서연은 완전히 주눅이 들었다.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과 이곳의 모든 것이 어울리지 않았다. 친구들은 익숙하다는 듯이 그녀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고 곧 어떤 남자 무리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남자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그녀의 위아래를 훑었다. 서연은 역겨움을 느꼈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야, 친구분 정말 미인이시네. 자, 이쪽으로 와서 한잔하시죠. 한 남자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술을 권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 술 더 못 마셔요. 에이, 비 빼지 말고 이 비싼 술을 언제 마셔보겠어. 그들은 막무가내로 그녀의 입에 독한 양주를 쏟아부었다. 서연은 몇 번이나 캑캑거리며 술을 받아냈고 그녀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울렸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그녀의 속을 헤집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남자들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방향 감각마저 상실한 그녀는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뿌연 시야 속에서 모든 것이 겹쳐 보였다. 그때였다. 막 자리를 떠나려던 한 남자의 단단한 가슴에 그녀가 그대로 부딪혔다. 묵직한 충격과 함께 서연은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남자의 크고 단단한 손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돌진해 온 이 불청객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짙은 알코올 냄새와 땀 냄새가 그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뛰어든 이물질.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떼어내려 했다. 이교엔과 서연은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붙잡은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는 차가운 눈빛만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이 남자에 대한 반항심이 뒤섞였다. 그녀를 붙잡은 그의 손이 마치 자신을 옥죄는 현실의 족쇄처럼 느껴졌다. 놓으라고 서연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그의 손등을 힘껏 물어버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강지훈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고통이었다. 날카로운 치아가 그의 피부를 파고드는 감각. 그는 너무나도 놀라 순간적으로 그녀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의 손등에는 선명한 붉은색 이빨 자국이 새겨졌고 곧 작은 핏방울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감히 TK그룹의 총수, 강지훈의 몸에 상처를 낸 여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장본인인 한소연은 그를 물어뜯은 것을 마지막으로 긴장이 풀린 인형처럼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깊은 잠인지 혹은 기절인지 모를 상태로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선명하게 남은 이빨 자국. 그 작은 상처에서부터 시작된 기묘한 통증이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불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쓰러지기 직전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슬픔이 담겨있던 그 야생동물 같은 눈빛. 총수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인 최민준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고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주변을 에워쌌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최 비서가 소리치려는 순간 지훈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뇌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을 잠시 내려다본 후 몸을 돌려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그의 걸음은 평소처럼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그는 문이 닫히자마자 벽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등의 상처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철옹성 같던 세상에 감히 이빨 자국을 남기고 사라진 여자.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의 얼굴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감정이 담긴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이 막 잠에서 깨어나는 푸른 새벽빛이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통유리 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최고층. 그의 공간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색채를 배제한 모노톤의 인테리어,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깔끔함, 그리고 생활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적인 공기.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강지훈이라는 인간을 전시하는 거대한 쇼케이스 같았다. 그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기계처럼 정확한 그의 생체 시계는 단 한 번도 오작동한 적이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곧장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수십 벌의 명품 수트와 셔츠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심하게 그날 입을 셔츠와 수트를 골랐다. 그의 일상에는 선택이나 고민 같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었다. 모든 것은 정해진 순서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이었다. 따뜻한 물줄기가 그의 단단한 몸을 감싸고 어젯밤의 미미한 알코올 기운을 씻어냈다. 샤워를 마친 그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왼쪽 손등 하얀 피부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이빨 자국. 밤사이 상처는 살짝 부어올라 어젯밤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고 통제된 세계에 침입한 유일한 오점. 혼돈의 흔적이었다.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춘 채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소란스러운 음악, 역겨운 향수 냄새,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작은 몸뚱이, 무엇보다도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여자의 눈빛, 공포와 분노, 체념과 반항이 뒤섞여 있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의 눈빛, 그리고 자신의 살을 파고들던 그 날카롭고 생생한 감각까지. 분노가 치밀어야 마땅했다. 감히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모욕을 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생경한 감정이었다.
그의 고요한 호수 같던 내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만들어낸 멈추지 않는 파문.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상처를 부드럽게 쓸었다. 미세한 통증이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자신의 몸에, 자신의 감각에 집중해 본 적이 없었다. TK그룹 본사 70층 총수 집무실. 강지훈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복도를 지나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건물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의 비서 최민주는 이미 그의 책상 위에 오늘의 일정과 보고서들을 완벽하게 준비해둔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총수님,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 보고가 있으시고 오후 2시에는 미국 지사장과의 화상회의가. 최 비서의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지훈은 집무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왼쪽 손등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최 비서는 순간 숨을 멈췄다. 어젯밤의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 상처. 그는 지난밤 내내 자신이 해고당하거나 최소한 엄청난 질책을 들을 것이라 각오하고 있었다. 총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비서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실이었다. 총수님, 어젯밤 일은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보안팀을 거비세요. 지훈이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가웠다. 어젯밤 그 여자, 가야나의 명령은 간결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이었다. 최 비서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고소나 법적 조치를 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찾아내라니. 복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그는 감히 주군의 의도를 짐작할 수 없었다.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왜 어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오늘 안으로. 알겠습니다. 총수님. 최 비서는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여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총수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최 비서는 서둘러 자신의 팀에 연락을 취했다. TK그룹의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하면 서울에서 사람 하나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하늘 아래 옥탑방. 지독한 숙취가 한서연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듯 울렸다. 그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삐걱거리는 간이 침대, 벽 한쪽을 가득 메운 디자인 스케치들, 그리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 익숙하지만 지긋지긋한 그녀의 현실이었다. 메어리야?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지난밤의 기억이 안개처럼 희미했다. 친구들의 얼굴, 시끄러운 곱창집, 그리고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장소, 자신을 내려다보던 경멸적인 눈빛, 그리고 자신의 이가 무언가를 강하게 무는 충격적인 감각. 해역. 서연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니야. 꿈일 거야. 술에 너무 취해서 꾼 악몽일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듯한 그 단단한 피부의 감촉과 입안에 희미하게 남은 피맛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자신의 방이었다. 어젯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 더 큰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만약 그게 꿈이 아니라면은, 만약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물었다면 그것도 그런 엄청난 곳에서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입고 있던 수트, 차고 있던 시계, 그를 둘러싼 공기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만약 그가 나를 찾아낸다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다.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하니? 그런 부자들은 돈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고소를 당하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 빚더미에 앉은 자신의 가족이 떠올랐다. 자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제발. 서연은 무릎을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렸다. 어젯밤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위하는 척하며 결국 사지로 몰아넣은 그들.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우는 것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당장 아르바이트에 가야 했다. 현실은 그녀가 공포에 떨고 있을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최민준 비서의 일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는 먼저 호텔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한서연의 인상착의는 명확했다. 파티 참석자 명단과 대조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외부인이었다. 최 비서는 함께 있었던 그녀의 친구들부터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오후가 되기 전 최 비서는 문제의 친구들을 회사 근처 카페로 불러냈다. TK그룹 비서실이라는 말에 하얗게 질린 그들은 묻지도 않은 사실까지 술술 불었다.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기에 바빴다. 최 비서는 경멸적인 표정을 감추며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얻어냈다. 한서연의 이름, 학교, 연락처, 그리고 그녀가 처한 어려운 가정 형편까지. 그 시각, 서연은 편의점 계산대 뒤에 서서 멍하니 바코드를 찍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를 기계처럼 반복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상 손님의 거친 항의에도, 동료의 험담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분리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잠깐의 휴식 시간, 그녀는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핸드폰을 열자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보였다. 우리 딸,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무리하지 말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문자를 받기 위해,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었다. 꿈도, 자존심도 모두 버린 채 어젯밤의 실수는 절대로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됐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다.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 남자가 이 넓은 서울에서 나 같은 사람 하나쯤은 금방 잊어버릴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오후 4시, 최민준 비서는 얇은 서류 파일을 들고 강지훈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지훈은 거대한 도시를 발 아래에 둔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총수님. 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최 비서는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파일을 올려놓았다. 한서연 만 24세, 명문대 디자인과 휴학 중 부친의 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채무를. 됐다. 지훈은 그의 보고를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파일로 걸어가 첫 장을 넘겼다. 서류의 맨 위에는 한서연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어젯밤의 그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술에 취하지도 분노에 차 있지도 않았다. 그저 조금은 지쳐 보이지만
맑고 총명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다. 꿈을 꾸는 사람의 눈빛. 하지만 현실의 무게에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눈빛. 지우는 사진 속 그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어젯밤 자신에게 달려들던 상처 입은 짐승 같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사진 속의 평온함과 기억 속의 격렬함. 그 극단적인 간극이 그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여전히 붉은 자국이 선명한 자신의 왼쪽 손등을 매만졌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복수일까? 아니면 단순한 변덕일까?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하고 근원적인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처음으로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변수. 강지훈은 서류 파일 위에 적힌 그녀의 주소를 내려다보았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옥탑방. 자신의 펜트하우스와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좌표였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강지훈의 하루는 언제나 예측 가능한 궤도 위를 돌았다. 아침 7시에 보고, 9시에 회의,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결제와 지시. 그의 세계에서 변수란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발생하더라도 그의 통제 아래 곧바로 상수 창수로 바뀌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궤도에 거대한 변수가 끼어들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 TK그룹의 창업주의자 살아있는 신화인 강건일 회장이었다. 네, 할아버님, 접니다.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노 회장의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여전히 쩌렁쩌렁했다. 지훈아, 내일 저녁 집으로 들어오너라. YJ그룹 윤 회장과 저녁 약속이 잡혔다. 채경이도 함께 올 게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윤채경, YJ그룹의 외동딸이자 오래전부터 그의 유력한 약혼녀 후보로 거론되는 여자. 야망에 가득 찬 눈과 계산적인 미소를 가진 지훈이 가장 경멸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선약이 있습니다. 취소하거라. 일보다 중요한 일이다. 제게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혼사는 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TK와 YJ 두 그룹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얼음장처럼 살 텐가. 내 나이가 곧 30이다. 할아버지의 호통에도 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결혼을 비즈니스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동의할 수 없었다. 아니, 그 이전에 그는 자신의 삶에 타인이 끼어드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 윤채경 같은 여자라면 더더욱. 그는 자신과 닮았지만 영혼은 없는 인형 같은 여자와 평생을 엮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더 이상은 네가 알아서 뭘 해. 여태껏 여자 하나 제대로 만나는 꼴을 못 봤다. 이번 주말까지 내 입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지 못하면 윤채경과 약혼을 강행할 줄 알거라. 이건 명령이다. 고왕.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는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이 압박에서 벗어날 돌파구가 필요했다. 방패막이가.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어제 최 비서가 가져온 얇은 서류 파일에 가닿았다. 한서연. 그의 머릿속에서 차갑고 정교한 계획이 순식간에 조립되기 시작했다. 배경도 없고 돈에 절박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세계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는 여자. 할아버지의 기준에서는 최악의 며느리감. 윤채경과의 정략 결혼을 막아낼 가장 완벽한 반대항.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철저히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최 비서를 불렀다.
차 준비해 나갈 거다. 어디로 모실까요? 총수님, 서류에 있는 주소로 그날 저녁 한서연은 두 번째 아르바이트인 카페 마감 청소를 마치고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어젯밤의 악몽 같은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지만 고된 노동이 잠시나마 공포를 잊게 해주었다. 제발 그냥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닿지 않았다. 자신의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좁은 골목길에 도저히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질적인 물체가 서 있었다. 길을 가득 메운 거대한 검은색 세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매끈하게 빛나는 차체는 주변의 낡고 허름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외계 비행선 같았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저 차를 무시하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자신의 낡은 초록색 대문 앞에 섰을 때 그림자 속에서 한 인형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한서연 씨,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완벽한 수트 차림. 어젯밤에 그 남자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계단 아래로 뛰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네가 어디에 있든 찾아낼 수 있으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서연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남자의 얼굴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났다. 현실감 없는 외모와 그보다 더 비현실적인 차가운 눈빛. 그는 어젯밤의 혼란 속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였다. 얘기 좀 하지. 그는 서연의 집 문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안에서 얘기하자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온 두 남자로 인해 가뜩이나 좁은 옥탑방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방 안의 낡은 가구들과 한쪽 벽을 채운 디자인 스케치들이 초라하게 그들의 시선 아래 놓였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두려움을 감추고 먼저 입을 열었다. 돈이 필요하시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꼭. 지우는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돈에는 관심 없어. 그는 방을 한번 훑어보더니 그녀의 작은 책상 앞에 섰다. 마치 왕이 누추한 백성의 집에 행차한 듯한 거만한 태도였다. 사과할 필요도 없어. 그건 이미 끝난 일이니까.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돈도, 사과도 필요 없다면 대체 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인가?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나와 약혼해 줘야겠다. 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남자가 뭐라고 한 거지? 약혼, 계약직 약혼녀가 필요해. 기간은 6개월. 내 가족과 대중 앞에서 완벽한 내 약혼녀인 척 연기만 하면 돼. 그의 설명은 마치 사업 제안서를 읽는 것처럼 건조했다. 서연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공포는 어느새 황당함과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미쳤어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하고 그런 미친 짓을 해요. 어젯밤 일 때문에 복수라도 하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모욕하면 재밌어요. 복수나 모욕 같은 유치한 감정 노름엔 흥미없어.
이건 거래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최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서연 앞에 작은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계약 조건이다. 6개월간 내 약혼녀 역할을 완수하면 내 가족이 진빚 전부를 청산해주지. 지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사채 포함 총 5억 7천만 원.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날 내 개인 계좌로 성공보수 3억을 추가로 입금해주겠다. 5억 7천, 3억. 서연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폭탄처럼 터졌다. 그녀가 평생을 갚아도 만져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다. 이 남자는 지금 그녀의 절박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굴욕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 이런 더러운 거래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요. 당신 돈 같은 거 없어도 우리 가족,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지킬 수 있으니까.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희미한 조소를 입가에 띄웠다. 내 힘으로 어떻게. 최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계약서 옆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서연의 가족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다. 아버지의 빚 독촉장 사본들, 대부업체의 흉악한 이자율이 적힌 계약서들, 그리고 당장 이번 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퇴원 조치된다는 어머니의 병원비, 미납 통지서까지. 내 아버지가 돈을 빌린 사채업체, 독사라고 불리는 놈들이지. 일주일만 더 늦으면 나 아버지 신장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거다. 내 어머니 병원비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고 네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이자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냉혹한 현실을, 서연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눈앞에 펼쳐놓았을 뿐이다. 그것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잔인하고 효과적이었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그녀의 발버둥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이 남자는 단 몇 장의 서류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분노와 저항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남은 것은 깊은 절망뿐이었다. 나는 널 도울 수도 있고, 혹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도 있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했지만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덫이었다. 결국 서연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증오와 굴욕, 그리고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증오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나 미안함 따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목적을 달성한 자의 차가운 만족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밥상 위에 놓인 펜을 집었다. 좋아요. 할게요. 그 지긋지긋한 계약,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비뚤비뚤한 글씨가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나마 있던 희미한 표정마저 사라져 있었다. 내일 아침 9시 최 비서가 데리러 올 거다. 그는 서연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말했다. 짐은 쌀 필요 없어. 모든 건 준비되어 있으니.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미련 없이 밖으로 나갔다. 최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그의 뒤를 따랐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서연 혼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와 이제는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빚 목록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가족을 구했다. 동시에 자신의 6개월을, 아니 어쩌면 영혼을 악매에게 팔아버렸다. 다음날 아침 9시 정각, 한서연의 옥탑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약속된 시간, 약속된 인물이었다.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현실감이 없는 계약서와 자신의 초라한 방을 번갈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문을 열자 어제 봤던 최민준 비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깍듯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 몇 권과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전부였다. 그녀의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이었다. 그 짐은 필요 없습니다. 최 비서가 그녀의 배낭을 보고 말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친절한 안내가 아니라 그녀의 과거는 이곳에 버리고 가라는 차가운 통보처럼 들렸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배낭을 방 한구석에 내려놓았다.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을 돌아보았을 때 최 비서는 이미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검은색 세단이 골목길에 서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차는 미끄러지듯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그녀가 평생 살아온 동네를 뒤로하고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로 향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이방인이 되어 자신의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한남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차는 조용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서연이 내린 곳은 그녀만을 위한 개인 엘리베이터 앞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올라가 35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은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미니멀하면서도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넓은 거실, 그리고 모델하우스처럼 비현실적인 깔끔함. 앞으로 6개월간 한서연 씨가 지내실 곳입니다. 최 비서가 집 안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거실 한쪽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한서연 씨를 도와주실 분들입니다.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애티튜드 코치입니다. 서연은 마치 마네킹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그들에게 이끌려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는 가차없이 벗겨졌고 전문가들의 손길 아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사람으로 제조되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은 세련된 갈색으로 염색되고 우아하게 다듬어졌으며 거칠었던 손톱은 완벽한 모양으로 케어받았다. 그 다음은 애티튜드 코치의 차례였다. 그녀는 서연의 걸음걸이, 말투, 식사 예절, 심지어는 미소 짓는 입꼬리의 각도까지 하나하나 교정했다. 허리를 펴세요. 시선은 정면 15도 위를 보시고요. 와인잔은 스템 부분을 가볍게 쥐어야 합니다. 스테이크는 왼쪽부터 한 조각씩 잘라서 드시고요. 굴욕적이었지만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이것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앞으로 닥쳐올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지우고 오로지 학습에만 집중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모든 교육이 끝났을 때 그녀는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명품 실크 원피스를 입고
은은한 보석으로 치장했으며 조명 아래 빛나는 머릿결과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여자. 초라하고 지쳐있던 한서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마치 최종 검수를 하러 온 공장장처럼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합격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얇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네가 연기해야 할 새로운 한서연이다. 서류에는 그녀의 가짜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름과 나이를 제외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아. 뛰어난 재능으로 장학금을 받아 뉴욕에서 미술사를 공부한 유학생. 그곳에서 우연히 강지훈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설정이었다. 그녀의 배경에 대해 의심할 만한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완벽하게 조작된 인생이었다. 오늘 저녁 본가에서 가족 식사가 있다. 이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업무 지시처럼 차가웠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지훈의 차를 타고 평창동에 위치한 그의 본가로 향했다. 위압적인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한옥저택은 마치 성체 같았다. 전통과 권위가 살아 숨쉬는 곳.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차에서 내리기 직전 지훈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내 옆에만 있어. 불필요한 질문은 내가 막을 테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 그가 차에서 내리며 서연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계약 후 첫 번째 신체 접촉이었다. 그의 차가운 손길이 얇은 원피스 너머로 느껴지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거실 중앙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강건일 회장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꿰뚫는 듯했다. 그 옆으로는 지훈의 아버지와 고모네 가족들이 앉아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한 사람이 있었다. 윤채경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샤넬 투피스 차림으로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인형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 씨, 오셨네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소개하지. 내 약혼녀 한서연입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고 다른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채경의 미소에는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약혼녀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훈 씨, 정식으로 소개할 자리를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오늘이 그 자리가 되겠군요. 지훈은 태연하게 서연을 이끌고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저기에 찬 시선들 속에서 그녀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침묵을 깬 것은 윤채경이었다. 그녀는 다시 상냥한 미소를 되찾고는 서연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서연 씨, 반가워요. 지훈 씨를 뉴욕에서 만났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느 갤러리에서 일했나요? 제 지인들이 뉴욕 아트씬에 워낙 많아서 혹시 아는 분일까 해서요. 그것은 함정이었다. 서연의 가짜 이력을 떠보기 위한 교묘하고 날카로운 질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집중되었다. 대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지훈조차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떠는 대신 희미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윤채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갤러리에 소속되어 일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주로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진 작가들을 발굴해서 그들만의 작은 비공개 전시를 기획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또렷했다. 채경 씨처럼 유명하고 대단한 분들이 아시는 그런 화려한 메이저 갤러리와는 조금 거리가 멀죠. 저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숨겨진 재능들에 더 관심이 많아서요. 그래서 아마 채경 씨 지인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완벽한 대답이었다. 확인할 길도 없으며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는 척하면서도 자신만의 전문성과 가치관을 분명히 드러내는 답변. 당신과 나는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우아한 선긋기. 순간 윤채경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거실에 흐르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강 회장이 처음으로 서연을 다시 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예상치 못했다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 후로도 식사 내내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 이어졌지만 서연은 지훈의 경고대로 말을 아끼면서도 꼭 필요한 순간에는 이처럼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그들의 세계에 압도당해 고개 숙이는 대신 조용하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다. 폭풍 같던 식사를 마치고 다시 채에 올랐을 때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큰 실수라도 한 것은 아닐까 조마조마했다.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 앞에 차가 멈췄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전히 앞만 바라본 채였다. 예상보다 쓸만하군.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성능 좋은 도구에 대한 평가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어떤 따뜻한 위로보다도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서 나온 그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에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채서 내렸다. 화려하지만 텅 빈 아파트로 들어선 그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늘 하루 그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연기해냈다. 첫 번째 전투는 어떻게든 이겨냈다. 서연은 거실에 거대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꾸며진 낯선 이방인, 외로운 승리였다. 그리고 이 길고 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서연의 새로운 삶, 혹은 새로운 감옥에서의 생활은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가 임시로 머물던 한남동의 아파트는 외부의 시선을 속이기 위한 임시 거처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의심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 그들이 실제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언제 어디서 파파라치가 터져 나올지 몰라. 섣부른 추측을 막으려면 완벽하게 연기해야 하니까 그의 결정은 언제나처럼 일방적이고 차가웠다. 서연은 반박할 수 없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을로서 그녀는 그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그녀가 머물던 아파트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차가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유리상자. 그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에게 몇 가지 규칙을 통보했다. 저쪽이 당신이 쓸 방이야. 내 서재와 침실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그리고 거실에 있는 그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마. 그는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말하며 그녀에게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건넸다. 약혼녀 역할에 필요한 의상이나 물품 구입에 사용해. 개인적인 용도로는 한 푼도 쓸 생각 말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녀를 고용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굳게 입술을 다문 채
카드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자신만의 규칙을 내세웠다. 알겠어요. 대신 저도 제 공간이 필요해요. 제 방에는 강지훈 씨도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후의 저항이었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어색하고 살얼음판 같은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극과 극이었다. 지훈의 냉장고 안에는 생수와 비타민제 몇 통이 전부였다. 그는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는 법이 없었다. 반면 서연은 평생을 스스로의 밥을 챙겨 먹으며 살아왔다. 그녀는 첫날부터 텅 빈 냉장고를 식료품으로 채우고 조심스럽게 부엌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김치찌개를 끓였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채웠다. 그것은 집배 냄새였다. 지훈은 퇴근 후 집에 퍼진 낯선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자신의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서재에서 일에 몰두하던 지훈은 허기를 느끼고 부엌으로 나왔다. 식탁 위에는 작은 냄비에 담긴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다. 서연이 그를 위해 남겨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타인이 만들어준, 그것도 집밥은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결국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뜨겁고 칼칼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잊고 있던 어떤 감각이 그의 내면을 흔들었다. 작은 균열은 여기저기서 생겨났다. 디자이너인 서연은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스케치를 했다. 그녀는 거실의 커다란 테이블 위에 스케치북과 연필들을 늘어놓곤 했다. 지훈은 자신의 완벽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흔적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당장 치워. 여긴 내 공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신만의 공간도 아니잖아요. 계약서에 거실 테이블 사용 금지 조항은 없었는데요. 그들은 사소한 일로 부딪혔다. 하지만 지훈은 밤에 모두가 잠든 시간, 몰래 거실로 나와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스케치들을 들여다보곤 했다. 힘있는 선, 독창적인 디자인, 그리고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긴 그녀의 열정.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재능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은 그의 감춰진 상처를 목격했다. 어느 비 오는 새벽, 악몽이라도 꾼 듯 잠에서 깬 서연은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패도 앉지 않은 채 통유리창 앞에 우두커니 서서 밖을 내다보는 지훈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넓은 어깨는 평소와 달리 한없이 외로워 보였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가 깊은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남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탔다. 그리고 그의 옆 테이블에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 침묵의 온기가 그들의 관계를 미묘하게 바꾸고 있었다. 그들의 연기는 대중 앞에서도 계속되었다. 며칠 후 그들의 약혼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얼음 왕자 강지훈, 평범한 신데렐라와 사랑에 빠지다. 대중들은 동화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다. 당연히 윤채경은 분노에 휩싸였다.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지훈은 서연을 데리고 공개 데이트에 나섰다. 장소는 한 미술관이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들은 어색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 그림을 감상했다. 저 그림, 어때 보여? 지훈이 형식적으로 물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무명의 젊은 작가가 그린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슬프네요. 뭐가 모든 걸 불태워버린 후에 남은 잿더미 같아요. 뜨거웠던 열정과 사랑이 모두 사라지고 차가운 공허함만 남은.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잿더미 속에서도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나고 있어요. 희망이죠. 그녀는 진심으로 그림을 보고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그림에 대한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깊이 있는 해석에 지우는 순간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도 잊은 채.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연기하는 한서연이 아닌 진짜 한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이후 그들을 바라보는 지훈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스케치에 몰두하는 모습을, 어머니와 통화하며 아이처럼 웃는 모습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녀의 존재가, 그녀가 만들어내는 따뜻함과 생명력이 자신의 얼어붙은 성에 스며들어 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투자를 지키기 위한 감시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낯선 감정의 이름이 질투와 관심이라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에 대한 증오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연민이라는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다. 악몽에 시달리는 그의 뒷모습, 일에 지쳐 돌아와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는 그의 고독, 그리고 아주 가끔 그녀의 그림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짓는 희미한 미소. 그녀는 자꾸만 그의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이것은 계약 조건에 없는 감정이었다. 위험한 동정,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어느 날 밤, 지우는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중요한 해외 계약이 틀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은 날이었다. 술까지 마신 그는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서연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다. TV에서는 미술 다큐멘터리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펼쳐진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무방비하고 평화로웠다. 낮 동안 자신 앞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는 편안한 얼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의 얼굴에 남은 고단함의 흔적이 보였다. 그 순간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보호 본능, 연민, 그리고 가슴을 저릿하게 만드는 이상한 통증.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얼굴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멈추었다. 계약을 넘어 그 선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값비싼 수트 재킷을 벗어 잠든 그녀의 몸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는 한참 동안 잠든 그녀를 지켜보았다. 계약서에는 결코 명시되지 않았던 감정이 그의 철옹성 같던 심장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싹트고 있었다. 강지훈과 한서연 사이에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그들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가 도시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최고급 일식 레스토랑의 비밀스러운 별실. 윤채경은 우아한 자태로 앉아 맞은편의 중년 남자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독사의 혀처럼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TK그룹의 오랜 라이벌, 성진건설의 박상진 회장이었다. 탐욕스러운 눈빛과 거친 인상의 그는 호시탐탐 TK를 무너뜨릴 기회만을 엿보는 하이에나 같은 사내였다. 그래서 윤 실장께서 제게 제안할 게 대체 뭡니까? 박 회장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다. 윤채경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여유롭게 입을 열었다. 강지훈을 끌어내릴 기회. 그리고 박 회장님께는 TK건설을 헐값에 집어삼킬 기회를 드리죠. 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TK건설은 현재 중동에서 진행되는 수십조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성진건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만약 TK건설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 프로젝트는 물론 업계 전체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허황된 소리는 아니겠지. 제가 허황된 소리를 할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윤채경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와 TK그룹 간의 오랜 협력 관계를 이용해 TK건설 내부에 불만 세력을 포섭해둔 상태였다. 돈과 승진의 눈이 먼 한 임원이 그녀에게 내부 정보를 넘기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TK건설이 이번 입찰에 제출할 최종 제안서의 핵심 데이터,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기밀 정보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가공을 거쳐서요.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들은 TK건설이 기준 미달의 저급 자재를 사용하고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 이 자료가 입찰 결정 직전에 터져 나온다면 TK는 프로젝트 수주 실패는 물론 전 세계적인 망신과 함께 주가 폭락을 피할 수 없게 될 터였다. 강지훈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그를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 근본도 없는 계집애 때문에 노란한 강지훈의 꼴이 볼만하겠군요. 윤채경은 한서연을 떠올리며 경멸적으로 중얼거렸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크게 웃었다. 좋아, 이 일이 성사되면 윤 실장에게도 두둑이 챙겨주지.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가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릴 강지훈과 TK그룹의 미래를 상상하며 축배를 들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지훈의 심부름으로 한 호텔의 명품관에 와 있었다. 외국 귀빈에게 보낼 선물을 찾아오라는 지시였다.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블랙카드의 무게가 어색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선물을 찾아 나온 그녀는 잠시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고급 레스토랑들이 모여있는 조용한 별실 복도 쪽으로 잘못 들어서게 되었다. 다시 돌아 나가려던 순간 한 방의 문이 살짝 열리며 종업원이 나왔고 그 틈으로 안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윤채경, 그리고 뉴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성진건설의 박상진 회장. 서연은 저도 모르게 근처의 커다란 화분 뒤로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이 왜 단둘이 만나고 있는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TK건설 내부 자료는 확보했고 중동 스마트시티 입찰 것만 터뜨리면 강지훈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야. 이사회 놈들도 등을 돌릴 테니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들리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TK건설, 중동 스마트시티 입찰, 강지훈을 끌어내린다. 거대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손에 든 쇼핑백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다. 그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지옥처럼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고민에 빠졌다. 첫 번째 선택지는 침묵이었다. 이것은 그녀와 상관없는 일이다. 어차피 몇 달만 지나면 끝날 계약 관계. 괜히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가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른다. 윤채경과 박 회장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침묵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었다. 계약서에 을로서 그녀는 이 일에 개입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지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 왜 자신을 돈으로 사고 도구처럼 취급하는 그 남자를 왜 도와야 하지?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악몽에 시달리던 그의 외로운 뒷모습. 툴툴거리면서도 그녀가 차려준 밥을 먹던 모습. 그리고 잠든 자신에게 말없이 덮어주었던 그의 재킷에 온기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차가운 남자에게 마음 한구석을 내어주고 있었다. 미움과 연민,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 그녀는 그가 저들의 비열한 함정에 빠져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의 문제였다. 결국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훨씬 더 늦게, 그리고 훨씬 더 날카로운 얼굴로 귀가했다. 공교롭게도 중동 프로젝트 건으로 종일 회의에 시달린 후였다. 서연은 그가 서재로 들어가기 전에 그를 붙잡았다.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일 해. 피곤하다. 아니요. 지금 해야 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지훈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마지못해 거실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침을 한번 삼키고 오늘 낮에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을 전부 털어놓았다. 윤채경과 박 회장의 만남, 그리고 문틈으로 들었던 대화의 파편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훈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졌다. 서연은 그가 분노하거나 놀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증거는 있고, 혹시 네가 그들과 한패는 아니고 내 무슨 말을 그렇게 생각해보니 이상하지 않나? 아무런 배경도 없는 네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것도. 하필이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흘리는 것도 윤채경이 널 시켜서 내게 거짓 정보를 흘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군. 그의 의심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위해 용기를 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과 불신뿐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네 옷 내 역할이나 제대로 하면 돼. 이건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다시는 이런 일로 내 신경을 긁지 마. 그는 그대로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서연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가 내뱉은 잔인한 말들이 귀에서 맴돌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를 걱정했던 자신이 한심하고 바보 같았다. 그래, 난 그냥 돈 받고 연기하는 가짜일 뿐인데 내가 무슨 기대를 한 거지. 그와 그녀 사이에 겨우 생겨나기 시작했던 작은 온기는 그의 뿌리 깊은 불신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한편 서재에 들어온 지훈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는 서연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경고하던 그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의 철옹성 같은 불신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불신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연과 지훈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다. 복도를 스쳐 지나갈 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서로를 피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위해 식사를 남겨두지 않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지럽게 널려있던 그녀의 스케치북 대신 차가운 대리석의 광택만이 남았다. 집 안을 채우던 은은한 음식 냄새도, 그녀의 작은 온기의 흔적도 모두 사라졌다. 펜트하우스는 다시 원래의 모습, 거대하고 텅 빈 유리성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자신의 역할을 기계적으로 수행했다. 공식 석상에서는 완벽한 약혼녀를 연기했고, 집에 돌아오면 입을 닫고 그림자처럼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계약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지훈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뱉었던 자신의 말을 곱씹을수록, 그녀의 눈빛을 떠올릴수록 떨쳐낼 수 없는 찝찝함에 사로잡혔다. 그의 이성은 그녀를 믿지 말라고 속삭였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는 제거하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수많은 비즈니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그녀의 경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경고. 결국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서연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최민준 비서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성진건설 박상진 회장, 그리고 YJ그룹 윤책영 실장, 두 사람의 최근 한 달간의 동향을 전부 알아봐.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사소한 거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해. 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최 비서는 총수의 눈에 서린 살기를 느끼고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TK건설 내부 감사팀에 연락해서 중동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전체에 대한 비공식적인 재검토를 지시해 정기보안 점검을 위장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한편 서연은 절망감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다. 며칠 만에 걸려온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병원 치료도 순조롭고 더 이상 빛 독촉 전화도 오지 않는다며 기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자신이 왜 이 굴욕을 견디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상처받은 피해자로 남아 그들의 승리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리고 강지훈을 향한 자신도 모를 걱정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증거, 그들의 음모를 밝혀낼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그들이 만났던 일식 레스토랑을 떠올렸다. 그리고 윤채경을 생각했다. 윤채경은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경멸한다. 어쩌면 그 오만함을 역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며칠간의 조사를 통해 윤채경이 자주 가는 청담동의 한 명품 편집샵을 알아냈다. 그리고 강지훈이 주었던 블랙카드를 들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윤채경의 눈에 자신이 강지훈의 돈으로 사치나 부리는 머리텅 빈 신데렐라로 보이길 바랐다. 예상은 적중했다. 매장에서 옷을 고르던 서연의 등 뒤로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서연씨, 이런 데서 다 보네.
지은 씨 카드로 쇼핑하니까 좋은가 봐. 윤채경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치장한 채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서연은 계획대로 순진하고 조금은 주눅든 표정을 지었다. 아, 채경 씨, 네. 지훈 씨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라고 해서요. 우리 지훈 씨, 취향 한번 독특해졌다니까 길에서 아무거나 막 주워오고. 그녀의 조롱에 서연은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그리고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참, 얼마 전에 지훈 씨랑 차 타고 지나가다가 스시시오라는 곳을 봤는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가보자고 하려고요. 스시시오, 윤채경과 박 회장이 만났던 바로 그 레스토랑의 이름이었다. 순간 윤채경의 완벽한 미소에 아주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윤채경은 자신의 표정을 숨기기 위해 더욱더 과장된 조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 거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데 박 회장님처럼 정말 중요한 분들만 비밀리에 모시는 곳이라서 서연 씨 수준에는 좀 안 맞을 거야. 괜히 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덫에 걸려들었다. 윤채경은 스스로 박 회장과 그곳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제 입으로 실토한 것이다. 서연은 쇼핑백으로 가린 핸드폰의 녹음 버튼이 제대로 눌려 있음을 확인하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연결고리였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책상 위에도 최 비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서연의 경고가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윤채경과 박상진 회장은 서연이 말했던 바로 그날 스시시오에서 비밀리에 만났으며 그날 이후 두 회사의 비공식적인 접촉이 몇 차례 더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TK건설 내부 감사팀의 보고였다. 중동 프로젝트 담당 임원 중 한 명인 이 부장이 최근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해외 계좌에 출처불명의 거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윤채경의 아버지인 윤 회장과 대학 동문이라는 연결고리까지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경고, 두 사람의 비밀 회동, 내부자의 수상한 자금 흐름,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훈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서연이 옳았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그녀의 용기와 진심을 의심과 경멸로 짓밟아버렸다. 그의 가슴에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서연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손에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녹취 파일이 담긴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이걸 강지훈에게 보여줘야 할까? 다시 한번 그의 차가운 불신과 마주할 용기가 그녀에게는 없었다. 그녀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서재 문이 열리며 강지훈이 나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거대하고 침묵이 흐르는 공간을 사이에 두고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하지만 오늘 그 벽 너머의 풍경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것을 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훈은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사과 혹은 감사. 하지만 단어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본 적이 없었다. 대신 그는 그저 오랫동안 아주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그녀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다시 서재로 몸을 돌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선 채 더욱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불신 속에서 시험받고 마침내 증명된 하나의 신뢰의 끈이 그들 사이에 처음으로 놓여지고 있었다. TK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언론은 연일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도배했다. 그룹의 운명이 걸린 날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얼음 같은 분노가 서린 얼굴로 수트를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절도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으로 지켜보았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그녀는 아직 그에게 핸드폰 녹취 파일을 건네지 못했다. 그에게 다가갈 타이밍도, 용기도 찾지 못했다. 지훈이 막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그를 불러 세웠다. 저기요. 그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거 윤채경 목소리예요. 그날 녹음했던 거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훈은 핸드폰과 그녀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는 핸드폰을 바로 받지 않았다. 대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오늘 회의에 당신도 참석해야겠다. 누주가 왜 서연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온내 약혼녀니까. 그러니 내 옆에 있어. 그것은 연인에게 하는 로맨틱한 부탁이 아니었다. 함께 전장으로 향하는 전우에게 내리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명령이었다. 그는 이 싸움의 가장 중심에 그녀를 자신의 곁에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TK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찬 강당 안은 저기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는 강건일 회장이 침통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주주석에는 윤채경과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리고 성진건설의 박상진 회장이 우려하는 투자자라는 가면을 쓴 채 앉아 있었다. 그때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당당하게 고개를 든 한서연이 함께였다.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온갖 추문의 중심에 선 이 자리에 약혼녀를 대동하고 나타난 그의 의도를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서연은 온몸으로 쏟아지는 시선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내부 고발자인 이 부장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강지훈의 지시로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건넸다고 거짓 고백을 했다. 뒤이어 박상진 회장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스크린에 온갖 조작된 그래프와 서류들을 띄우며 TK건설의 부패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이처럼 비윤리적인 기업에 대한민국 대표 프로젝트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TK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강지훈 총수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동에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윤채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고 한때 존경했던 경영인의 모습에 너무나 큰 실망을 느낀다며 위선적인 연기를 펼쳤다. 모든 것이 그들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사면촉에 몰린 듯 보였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그에게 쏟아진 후
마침내 강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황의 기색이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는 이성만이 존재했다. 모든 분들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럽던 강당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먼저 이 부장님의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홍콩의 한 은행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이 부장이 돈 세탁 브로커로 유명한 남자와 은밀하게 접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뒤이어 그의 아내 명의로 된 유령 회사의 계좌에 성진건설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음은 박 회장님께서 제시하신 TK건설의 부실 자재 데이터에 대한 반박 자료입니다. 스크린에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회계법인과 건축안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들이 나타났다. TK건설이 사용한 자재는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최고급 자재였으며 재무구조 또한 한치의 오차 없이 투명하다는 내용이었다. 박 회장이 제시했던 자료는 어설프게 조작된 쓰레기임이 만천에 드러났다. 박 회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훈은 그의 마지막 칼날을 윤채경에게 겨눴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TK그룹에 대한 순수한 우려가 아닌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분도 계셨더군요. 그는 잠시 서연 쪽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자신의 핸드폰을 스피커에 연결했다. 강당 전체에 윤채경의 오만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 거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데 박 회장님처럼 정말 중요한 분들만 비밀리에 모시는 곳이라서 서연 씨 수준에는 좀 안 맞을 거야. 그것은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자백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박상진 회장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만남의 성격이 결코 순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가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낙인이었다. 윤채경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분노에 찬 눈으로 딸을 노려보았다. 강당은 잠시 동안의 충격적인 침묵 끝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와 주주들의 고함으로 폭발했다. 박상진 회장과 이 부장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듯 퇴장당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강건일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무너진 적들을 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손자 강지훈을, 그리고 그 옆을 묵묵히 지키고 선 한서연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승리를 선언했다. TK그룹은 오늘부로 성진건설과 이 음모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차갑고 완전한 승리자의 것이었다. 연설을 마친 지훈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오직 한 사람, 한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모든 카메라와 모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긴장으로 차갑게 굳어있던 그녀의 손을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강하게 감싸 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고맙다는 인사, 미안하다는 사과,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가짜가 아닌 나의 파트너라는 공개적인 선언. 그들은 그렇게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의 폭풍 속에서 서로의 손을 마주 잡은 채 함께 서 있었다. 기업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TK그룹 본사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승리에 환호하는 주주들과 세기의 특종을 잡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여전히 한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과 최 비서가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길을 따라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기듯 보호하며 광장을 빠져나갔다. 채 오르자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길고 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그에게 붙잡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안도감, 혼란스러움,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았다. 지우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조각처럼 차가웠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턱선이 그가 지금 폭풍 같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거대한 전쟁에서는 이겼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더 두렵고 낯선 싸움이 남아 있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경계하며 냉전을 벌이던 이곳이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무대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서 손을 빼냈다. 그의 온기가 사라지자마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다. 이제 다 끝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녀는 계약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걸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향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짐을 싸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계약금 잔액은 가지마. 그녀의 등 뒤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에 차갑고 위압적인 톤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상처 입은 듯 거칠고 낮은 목소리,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언제나 세상을 지배하던 무적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길을 잃은 한 남자처럼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단어를 고르는 사람처럼 망설였다. 논리와 행동의 세계에서 살아온 그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계약은 파기해야겠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역시 그녀는 이 말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였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제는 필요 없으니 떠나라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눈에 스치는 실망과 상처를 본 순간 지우는 자신이 또다시 잘못된 방식으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성큼 그녀에게로 다가섰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계약, 처음부터 잘못됐어. 돈으로 당신을 묶어두려 했던 거, 당신의 진심을 의심하고 도구로만 생각했던 거, 전부 내 오만이었고 내 잘못이었어.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실해졌다. 당신이 날 도와줘서 이러는 게 아니야. 물론 고마워. 목숨을 걸고 날 지켜주려 했던 거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나는 이미. 그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장 같던 눈동자 안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내 얼어붙은 성 안에 멋대로 들어와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내 완벽했던 질서, 내가 세운 규칙, 내 고요했던 평온, 그리고 내 심장까지도. 그의 고백은 시처럼 아름답지도 드라마처럼 달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계약 때문이 아니라, 가짜 영희 때문이 아니라, 아프고 외롭고 하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그냥 당신이라서.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고백이 믿기지 않아서.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그녀를 덮쳐와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저는 강지훈 씨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나도 가진 거 없어.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 화려한 성 안에 사실은 나 혼자 갇혀 있었을 뿐이야. 당신이 내 세상의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그의 나약한 고백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악마가 되어야 했던 남자. 그리고 이제는 사랑 앞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된 남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도. 그녀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작게 새어나왔다. 나도 당신을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당신이 걱정되고 잠은 잘 자는지 밥은 먹었는지 온통 당신이 신경 쓰였어요. 그녀의 수줍은 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오해와 거짓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로 다가갔다. 그의 눈이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격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듯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이듯 가볍게 닿았다가 이내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말로 다하지 못한 모든 감정을 확인하듯 깊어졌다.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나누는 첫 번째 키스.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새로운 계약이었다. 한참 후 그들은 입술을 떼고 서로의 이마를 맞대었다. 같은 숨을 나누며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폭풍은 완전히 끝났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지훈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조용한 펜트하우스 안에서 서로를 안았다. 거짓 계약은 파기되었고 가짜 연기는 끝났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렵지만 아름다운 진짜 사랑만이 남았다. 1년 후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유리성이 아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서연이 직접 고른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들꽃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그녀가 그린 감각적인 디자인 스케치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한때는 먼지 한 톨 없던 완벽한 공간은 이제 사람 사는 온기와 은은한 커피향, 그리고 두 사람의 잔잔한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일 테이블. 이제는 서연의 전용 작업 공간이 된 그곳에서 그녀는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었다. 편안한 라운지웨어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불안과 고단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감과 사랑받는 여자의 행복한 빛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며 커다란 팔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딱딱한 수트가 아닌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지훈이었다. 그는 그녀의 정수리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는 그녀가 그리고 있는 스케치를 들여다보았다. 이번 시즌 신제품 디자인이야. 응. 다들 반응이 좋아서 추가 발주가 들어왔어. 그들의 대화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다정하고 자연스러웠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이 변했다. 서연은 지훈이 자문료라는 이름으로 건넨 돈으로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했고,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오늘을 열었다. 그녀의 독창적인 감각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그녀는 이제 강지훈의 여자가 아닌 떠오르는 신진 디자이너 한서연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었다. 지훈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TK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였지만 더 이상 얼음 왕자라 불리지 않았다. 서연의 따뜻함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고, 그는 더 이상 혼자만의 성에 갇혀 있지 않았다. 직원들은 더 자주 웃고 더 부드러워진 그의 모습에 놀라워했다. 그는 이제 더 나은 리더이자 더 완전한 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강건일 회장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을 볼 때마다 헛기침을 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서재에 직접 가져다 놓은 꽃꽂이를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지훈을 행복하게 웃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 그녀라는 것을 노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사랑은 세상 앞에서 가장 빛나는 증명을 앞두고 있었다. TK그룹은 소외된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을 후원하는 오늘 아트 재단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연의 경험에서 시작된 그녀의 꿈이 담긴 재단이었다. 기자회견장의 단상 위에서 지훈은 재단의 비전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서연은 객석의 맨 앞줄에 앉아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연설을 마치며 지훈은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 객석의 서연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이 재단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예술의 진정한 가치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단 한 사람 덕분입니다. 장내의 모든 카메라가 그의 시선을 따라 서연에게로 향했다. 제 옆으로 와주시겠습니까? 한서연 씨, 지훈의 부름에.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올라갔다. 지훈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1년 전 그날처럼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선언보다도 힘이 있었다. 한서연 씨는 제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며 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입니다. 저희 곧 결혼합니다. 완벽한 공개 청혼이었다. 과거의 거짓 약혼이 아닌 모든 장벽과 편견을 넘어선 진실한 사랑의 선포. 기자회견장은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로 대낮처럼 밝아졌다. 서연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지훈이 홀로 외롭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왼쪽 손을 들어 올렸다.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손등에는 여전히 희미한 은색의 흉터가 남아있었다. 그녀의 이빨 자국이었다. 이거 아직도 흉터가 남았네요. 미안해요. 그때는 정말 그녀의 말에 지훈은 그녀의 손을 뒤집어 손바닥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등에 남은 흉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듯 부드러운 미소로 바라보았다. 미안해하지 마.
이건 상처가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훈장이야. 그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희미한 흉터를 천천히 쓸었다. 이 작은 이빨 자국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저 차갑고 텅 빈 성 안에 혼자 갇혀 있었을 테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그의 말에 서연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절망적인 하룻밤의 실수가, 지독한 악연인 줄만 알았던 만남이 이제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차가운 CEO와 가난한 소녀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지우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한서연, 나도 사랑해요. 강재훈 씨, 그들의 입술이 다시 한번 영혼을 약속하며 포개졌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들이 마침내 완전한 하나가 된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